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윤재환 교수님께서 이충전공 장소 소재 묵제 2기 장소의 일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여러분들이 원고를 읽어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연평군의 후예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정도 얼마 안 되는 짧은 양의 발표문을 읽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와 이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올 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도 자꾸 뭔가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올 초쯤 돼서 이항배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곳이 차 안이었고 저는 운전 중이었고 핸즈프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발표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묵제 선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쪽에 글을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이항배 선생님이 저희 전공에선 이제 아주 양반으로 소문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전화를 하셔서 뭔가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예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표 제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던졌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좀 무식했죠. 왜 무식했냐면 묵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귀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묵제라는 호를 가진 분이 이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등재된 분만 6분입니다. 이 묵제라는 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 허봉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멘붕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결국 제목을 그렇게 던졌죠. 묵제 이귀의 문학 고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자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때 이제 마침 생각난 것이 이제 이항배 선생님께서 그럼 자료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연구소에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만 무지무지하게 두꺼운 책 5권이 왔습니다. 이충전공 장서 구격본이라고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뒤져봤는데 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또 까맣게 두고 있다가 방학 들 때쯤부터 이제 불이 나게 정신없이 뒤져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도 문학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1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문학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고민이죠.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면 상소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럼 상소 뭘 할까? 이제 또 고민이죠. 막 뒤졌습니다. 막 뒤지다 보니까 마침 우연찮게 4편에 연속되는 상소가 눈에 띄게 됐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는 지금 앉아 계십니다만 김용흠 선생님의 글이 아주 큰 도움을 주셨고 김용흠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이쪽으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근데 김용흠 선생님께서 붕당론으로 이미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상소문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묵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일생을 뒤져보고 뭘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드러난 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자료가 정리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냐? 묵제 선생님의 저술을 전부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만 이제 묵제 선생의 저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묵제 일기죠. 현재 2본이 있습니다. 하나가 대동야승본이고 하나가 규장각본이죠. 규장각본과 대동야승본은 다릅니다. 대동야승본이 은봉에 의해서 정리된 후행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규장각본이 은봉에 의해 정리되기 이전의 선행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로랄 수사는
대동야성분과 같은 것이고 규장각본과는 다릅니다. 근데 이 이제 묵재 선생의 일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상당히 유행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읽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묵재 선생의 일기를 약간 보완해서 이제 신익성에 의해서 연평일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평일기도 상당히 많이 읽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평일기를 한글로 필사한, 한글로 번역한 책이 나오는데 그게 네 연평일기라고 해서 한글 필사본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묵재일기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묵재일기는 현재 두 종류가 있다. 하나가 대동야승본, 하나가 규장각본, 두 본이 다르다. 규장각본이 선행본이고 대동야승본이 후행본이다. 그리고 이 연평일기도 필사본과 대동야승본이 두 개가 따로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었고 유행했다, 전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책이 이충전공 실기입니다. 충전공 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2년 학계에 처음 보고된 책이고 수원박물관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실물을 못 봤습니다. 이 충전공 실기에 관계되는 연구 논문이 한 편이 있는데 이건 수원박물관의 의뢰에 따라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충전공 실기에 대한 소개 정도에 그치는 거리고요. 분명히 연한희 씨 문중에서 나온 책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묵재일기와는 다릅니다. 새로운 본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토론으로 와주시는 이 서강대에 계신 백진우 선생님이 아마 오래된 시기입니다만 해외 한국학 자료 조사를 위해서 미국 버클리로 가게 됩니다. 버클리 도서관에서 구한 책인데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학계에서는 이제 이 책이 소개될 때 잠깐 알려졌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데 이충전공 비어방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6세기까지로 남아있는 이 무예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묵재 선생이 일찍이 뭐냐면 몽골안이 있을 거다. 쉽게 이야기하면 병자호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비책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상소도 여러 번 올립니다. 그것들만 모아서 묵재 선생이 만든 책이 이충전공 비어방약입니다. 거의 이제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이충전공 장소죠.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충전공 장소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되면서 제가 고민한 것은 이런 거죠. 뭐 이제 묵재 선생이 뭐 소벽, 소마, 소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소 너무 많이 쓰고 말을 더럽게 하고 성질대로 다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상소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지하게 큰 정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상소는 잘못 쓰게 되면 그 상소로 인해 자기가 죽음을 맞게 되는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글입니다. 이거 상소는 말이죠. 이제 올라갈 때 그냥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상소의 격식에 맞지 않으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소는 쓰기가 아주 까다로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충전공 장소를 보면 뒤에 소라고 붙어 있는 글이 몇 개 없습니다. 그죠? 차라고 돼 있거나 개라고 돼 있는 글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격식을 다 거쳐야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나 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격식이 덜 엄격한 거죠. 그래서 묵재 선생이 아마 소라는 글보다는 차나 개라는 글을 많이 쓰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상소를 그렇게 쉽게 쓰지는 않습니다. 상소는 임금에게 가는 거고 임금 기분 나쁘면 신하 하나 죽이는 건 아주 쉬운 일이죠. 근데 사사건건 인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2분이 남아서 말이 겁나게 빨라집니다. 지금. 그런데 말이죠. 이충전공 장소 안에서
1629년 윤 4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4편에 연속되는 붕당론 관계에 대한 상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붕당론 관계된 4편의 상소에 대해 인조는 사사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묵재 선생은 끝내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묵재 선생의 이야기가 뭐 절대 안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거를 쓰게 된 이유였죠. 자, 2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묵재 선생의 글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유가 사상에 입각해서 성립돼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임금은 절대로 반대할 수 없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원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응용에 관계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실 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네 이야기는 안 돼라는 것이지 네 이야기의 논리가 잘못돼서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반박 논리를 구성해내는 방법인데, 그게 말이죠. 인조가 네가 잘못했어, 아니면 네 이야기가 틀렸어라고 하는 걸 한 구절 그대로 가져다 놓고 당신은 이야기가 뭐가 잘못됐습니다, 또 가져다 놓고 뭐가 잘못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1대1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자 인조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임금이 한 이야기 하나하나에 토를 달아서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이건 말이죠. 자신의 이야기에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고 논리를 당신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묵재 선생의 글이 인조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묵재 선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고 또 상소로 인한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